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 계약서 브리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주거용 부동산 특약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대한 특약사항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특약이라고 하면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특약사항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강행규정 생각나시죠?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 생각나시죠? 뭐뭐 해야 한다, 강행규정. 뭐뭐 할 수 있다, 임의규정.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셨던 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행규정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은 편변적 강행규정. 시험을 아주 오래 전에 합격한 저도 이 정도는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할 때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특약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읽어드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분쟁이 일어날 만한 것들을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 특약사항이 절대적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특약도 일하시는 분의 스타일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의 특성상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이 많은 동네라던가 아니면 신축 아파트가 많은 동네라던가 이런 아파트나 동네 분위기에 따라서 특약이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내 동네에 맞는 걸로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가장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약사항,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주거용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1번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 현장 확인 및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2번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설정되어 있는 땡땡은행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의 금 땡땡땡 얼마를 상환 및 말소한다. 그리고 3번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 그리고 4번 북박이장, 샹들리에는 매매 대금에 포함한다. 5번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 누수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으며 그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실리콘 하자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하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과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른다. 요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특약을 원하시는 대로 나중에 바꿔서 적으시면 되고,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적는 편인데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자,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 보시면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 현장 확인 및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자, 이 부분은 사실 의견이나 분쟁이 많은 문구예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 이 부분을 무조건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소장님들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는 이 현 시설 상태에서의, 왜냐하면 어느 정도 소모품이나 현재 노후화된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넣어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거는 개인의 취향이고 하니까 나중에 본인의 받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매수인 현장 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각종 공부 확인한 거 요거 같이 기재를 하시고요. 왜냐면 현장 확인과 공부 확인했다 요거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설정되어 있는 땡땡은행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땡땡땡땡 얼마를 상환 및 말소한다. 보통 이거는 잔금일 날 잔금 받아서 상환과 말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저희는 공부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과 상관없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기재를 하고요. 간혹 이런 대출이 상한은 되었지만 말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경우에 정말 오래됐던 30년 전의 대출이 두 번째 매수인에게 승계되고 또 마지막에 승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은 다 상환을 했는데 말소만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예전 주택은행 대출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국민은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나서 다시 말소 절차가 들어갔는데 말소 부분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당연하죠. 보통은 매도자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도시가스 이런 거 정산을 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다만 간혹 인테리어를 먼저 들어가거나 빈집 같은 경우 먼저 수리나 진입 일부 옮겨지는 경우는 매수자가 관리비 넘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수선 중단금, 선수 관리비, 잔금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요거 잔금일날 정신 없을 때 초보 때는 까먹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수선 충당금 알고 계시죠? 요거 부동산에서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자, 장기수선 충당금. 우리 아파트의 노후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고요.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건데 매달 관리비에 일정 부분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매달 서로 주고받고가 번거롭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관리실 가면 이렇게 표를 뽑아주세요. 그거를 들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서로 주고받는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 놓는 이유는 요즘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임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매매 계약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 임대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먼저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 잔금일로 해서 정산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거 요즘 까먹으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손님들 오셔서 지금 세입자 넣은 상태로 집을 샀는데 장기수선 충당금 정산 안 했다. 가끔 이런 문의들 오거든요. 꼭 기억하셔서 실수 안 하시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관리비, 선수비, 예치금 이렇게들 말을 하죠. 선수관리비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아파트가 처음 입주할 때 아파트 관리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따라서 한 달에서 두 달치의 관리비를 선납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선수관리비라고 하는데 이 선수관리비는 아파트에 따라서 한 달치 관리비, 두 달치 관리비를 미리 납부해 놓는 비용이고요. 보통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손님들한테는 저는 예를 들어 헬스장 사물함 보증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보증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선수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매도인이 관리실 가서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하고 그리고 이사 갈 때 집을 매매했을 때 또 받아서 나오고요. 또 새로운 소유주가 또 예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잔금일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간혹 또 보면은 선수관리비 다 주고받았는데 이거 관리사무소 가셔서 예치금 받아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꼼꼼히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보시면 4번 우리 북박이장, 샹들리에 매매 대금에 포함한다. 지금 사실 이 부분 부착물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아파트는 북박이장, 샹들리에 요즘에 인덕션 들고 가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부품들이 고가품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기본 물품 달아놓고 내 물건은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분쟁 없으시려면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짐을 뺄 때 부착물들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로 감정이 좋으면 이럴 일이 없는데 나는 북박이장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북박이장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북박이장 가져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북박이장 비싼 것들 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착물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막 싸우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기본 물품들, 짐 빠지는 물품들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잠금일락 왜 이거는 안 뺐니? 왜 이걸 버리고 가니? 해서 그래서 막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사를 가는데 세입자가 고맙게도 리모델링 기간을 위해서 세입자가 먼저 짐을 빼줬는데 쓰레기 같은 걸 되게 많이 버리고 가셨어요. 반찬통부터 시작을 해서 행거 그리고 서랍장들 이런 것들을 많이 버리고 가셨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먼저 빼준 리모델링 매수자를 위해서 집을 먼저 빼준 분들한테 차마 그거를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또 매수자도 지금 양해를 구해서 리모델링을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 차에 지금 반찬통이랑 이상한 리모컨들이랑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분쟁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작은 일들이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 누구 얼굴 붉히는 것도 없긴 하지만 사실 반찬통 같은 경우엔 저희가 치우면 되는데 원래 있어야 될 붙박이장을 떼간다거나 기본 부착물들을 떼가신다던가 이러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 누수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으며 그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실리콘 하자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하자는 제외한다. 자, 이거 정말들 많이 싸우시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싸우세요. 저는 오늘도 지금 누수 때문에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 서로 막 통화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사항에 짚어두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딱 짚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특약을 넣는 이유가 손님들에게 계약서 쓸 때 한 번 더 반드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약사항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 누수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 있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집은 누수가 없었어도 여태까지 한 번도 물이 샌 적이 없었어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보통 매수인이 물이 샌다고 전화가 하면 매도인은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 절대 물이 샌 적이 없었다. 물이 새다니 말도 안 된다. 왜 그걸 내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도 물이 샌 적이 없었어도 앞으로 6개월 안에 물이 샌다고 하면 그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실리콘 하자. 우리 샤시에 붙어있는 실리콘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오그라드는데 오그라들면서 구멍이 뽕뽕뽕 생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 바람이 많이 올 때는 물이 밑으로 흐르면서 꼭 누수처럼 이게 물이 새는구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막 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는 실리콘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누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리콘은 전체적으로 외부 실리콘 작업해주면 말끔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누수가 아니다 라고 반드시 짚고 넘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배관 작업을 동반한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요거는 매도인 면책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누수인지 지금 공사로 인해 새로 생긴 누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 면책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누수의 상황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주셔야 된다고 반드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위층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위층에서 이런 누수 비용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쪽에 위층과의 이야기 이럴 때도 협조가 더 원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매수인분은 이거 6개월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실 거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6개월하고 3일 지났는데 갑자기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본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과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른다. 요거를 넣기도 하는데요. 요 문구는 사실상 모든 작은 사항들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을 수는 없어요. 세상 계약에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그 케이스들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민법에 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른다. 요거 넣어 놓고요. 자, 저는 보통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특수한 경우라던가 물론 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은 변동을 해서 특약사항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계약서를 하나하나 체험을 해보면서 저희 특약을 추가를 했어요. 이제 누수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정말 혼줄 나쁘고 이 특약사항들을 저에 맞는 것들로 이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네 상황이나 그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특약사항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문구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자기에 맞는 것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를 할 거다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